통일연구원 리서치 페스티벌 분과 세션 1-2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북한연구실 과제가 발표되며 사회는 홍민 북한연구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슬라이드가 있는 관계로 단상에 책상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사회 그리고 발표 그다음에 토론 모두 단상에 올라오셔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홍민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사실 좀 바쁜 철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연구원 전체가 정말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연구했던 결과물을 사실 발표하고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죠. 특히 통일연구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연구실이 오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편의 그 연구 과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 보고와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세 분이서 해주시는데 이 토론자 세 분은 다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 하여튼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좀 학술회의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토론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미 이 연구 과제는 중간 보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 그 내부 토론, 평가까지 다 거쳐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고 있는 다 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학술회의에서의 토론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과제의 결과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할지 활용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정책적 의의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해 주시는데 토론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단상에서 여기 사실상 미리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화면을 좀 봐야 되는 관계로 발표자 세 분이 연속해서 올라오셔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상 위에다가 좀 테이블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분 토론을 듣고 또 플로어에서 시간이 된다면 토론을 같이 듣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 정치입니다. 조정아 박사님이 그 연구 책임을 맡으셨고요. 사실 그 구술 연구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단연 오랜 경험과 연구를 해오셨고 특히 좀 국내 학계에서 특히 북한 연구학계에서 구술 연구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이 연구 역시도 그런 연속선상이 아마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을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아 박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아입니다. 제일 먼저 발표를 맡았는데요. 저는 이제 금년에 기초 연구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 정치라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좀 스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원의 이지순 박사와 그다음에 대구대 이희영 교수 이렇게 세 사람이 수행을 한 연구입니다. 발표할 목차는 우선 이제 연구 배경, 목적, 관점, 개념, 연구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주요 연구 내용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술에 기초한 연구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다 전달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보고서 구성과 또 주요 그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이렇게 해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연구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북한에서 나온 영화인데요. 한 1분 30초 정도 좀 짤막하게 영화의 장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성은 경단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 현장의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7년 정도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설계사무소에 복직을 한 여성인데요. 7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업무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 기존에 손으로 했던 일들을 지금 컴퓨터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일과 직장 일의 병행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행복의 수레바퀴인데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된장이 어디 있니? 남편이 가정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기존에 이제 북한 영화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좀 밥 차려요. 컵라지까지 있는데 뭐. 엄마, 나 짜. 국도 짜고, 찌개도 짜고, 다 맛이 없어. 엄마 써.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돼. 경일이 조금만 참아요. 경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 청소도 하고 경일이 유치원 갈 준비도 시켜주고 아버지 늦지 않게. 경미야, 들었니? 알겠어요. 엄마, 우리 걱정 말고 맘대로 벌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여성이 그래서 7년 만에 복직을 해서 굉장히 달라진 사무 환경, 그 다음에 가정과 일의 병행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행복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후배가 저기 주인공에게 주는 어떤 이 메시지인데 수레바퀴라는 게 두 가지의 바퀴로 움직이는데 여성이 한쪽 수레바퀴, 그러니까 가정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했을 때 이제 여성의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속에서의 어떤 참여, 전문적인 참여, 이것을 이제 강조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2000년대 그 2010년 이후에 어떤 북한 여성의 또는 젠더 담론의 변화들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연구의 어떤 목적은 이런 최근의 경제난이나 시장화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삶의 변화, 또 의식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이제 표현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의 어떤 핵심은 무엇이고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젠더 정치라고 하는 어떤 그 용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좀 그것을 보고자 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수준에서 첫 번째는 국가의 젠더 정책과 담론상에서 나타나는 위로부터의 어떤 정치, 또 하나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겪어내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이런 젠더 장치와 젠더 정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매개하는 여성들의 삶의 실천들은 어떤 것인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주요 관점은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좀 바꾸고자 했고요. 여성만을 보는 연구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또 이런 어떤 젠더를 나누는 어떤 이런 차이 자체가 어떻게 북한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가 되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 예술, 영화 분석, 또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을 했고요. 주로는 이제 최근에 탈북한 북한 여성 23명에 대한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기본적인 얼개를 짰습니다. 보고서 구성은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위로부터의 어떤 젠더 정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것이 김정은 이전 시대 또는 2000년대 이전의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그리고 여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호명하는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영화가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속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어떤 모성의 사회적 실천의 확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저희가 인터뷰한 23명의 여성들의 생애사들을 쭉 좀 살펴봤는데요. 그것들을 뭐 다 드러낼 수는 없어서 좀 이렇게 계층별로 또는 집단별로 유목화를 해서 주 사례와 보조 사례를 보면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북한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층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
전문 지식인 여성들, 또 노동 여성들,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들, 또 세세대 여성들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여기에 이런 그 여성들 생애에서 나타난 그 젠더 정치의 특징들을 노동, 가족,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 그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략하게 그냥 어떤 것들을 연구했는지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가의 정책 부분과 담론 부분에서는 법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어떤 여성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그것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호명인데요. 아까 그 영화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여성의 어떤 전문적인 노동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첫 전투 비행기 조종사의 사진인데요. 김정은이 같이 기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새롭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또는 그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어떤 방식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에게 꽃을 바치면서 여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을 전문성을 갖춘 일꾼으로서 이제 불러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집에 있는 여성, 가두 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 이제 각종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실제 삶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그리고 옷차림이나 머리나 화장 등에 대한 통제가 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성의 사회적 확대인데요. 여성들을 사회로 한편으로 불러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가진 어떤 출산과 양육과 돌봄, 배려의 어떤 기능들을 굉장히 칭송하면서 그것이 개별 가족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젠더 정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앞에 생애사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추출한 그 젠더 정치의 특징들을 한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 직장 노동하고 젠더 위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 어떤 젠더 정치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은 남성은 공식 노동 부분, 여성은 비공식 노동 부분이라는 성별 노동 분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 노동 분업은 뭐 국가가 어떤 강제한 것이라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여성들이 그 경제난 속에서 배급 감소로 인해서 공식적인 직장에 참가하는 것으로 인한 어떤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선택이 이제 사회적 영역에서는 여성이 시장에서 하는 활동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남녀 간의 어떤 젠더 위계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노동 영역 안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유리천장이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 여성들은 여성 공식 노동 직장 안에서의 여성 간부들은 장식용 병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어떤 직업적 성취 대신 남편을 출세시켜서 그 남편이 가진 그 공적인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시장 활동에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성별, 연령별, 정치 권력에 따른 위계가 이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시장 경험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의식이 변화했다는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배급제가 유지되었던 시기에는 그 배급을 통해서 수령당 인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총체적 단위로 움직였는데 이것이 이제 배급제가 굉장히 와해가 되면서 그것들이 깨져나갔습니다. 깨져나가면서 앞에서 보셨듯이 국가 정책상으로는 끊임없이 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어떤 담론을 불러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족은 사회주의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대가족 속에서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이제 기능으로 가족의 기능이 좀 변화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특히 생계 노동을 하는 주체들은 남성도 있지만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그런 주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경제적 역할이 이제 가족에서 생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떤 제대로 가족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은 어떤 가족 내에서의 위계적 관계, 부부 간의 위계적 관계의 변화로 연결되거나 자의식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측면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약화와 가족의 재구성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족의 기능이 어떤 가족의 생계 또는 개인의 생계를 위한 기능으로 좀 변화해 나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과 관련된 제도와 규범들이 흔들리고 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연애 결혼이 확산되고 결혼의 어떤 양식들이 변화하고 또 기존에는 제비는 제비끼리 까치는 까치끼리라고 해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던 것이 돈이 있는 여성과 또 가능성이 있는 남성 간의 어떤 결합, 또 여성이 나이가 많거나 결혼을 한번 했어도 자신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에 합당한 어떤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결혼 제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때로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도 나타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제 보는 거죠. 이 남자가 살만한 남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결혼 제도가 부분적으로 이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집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얻는 효과, 다시 말하면 배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속에서 여성들이 좀 더 그 어떤 그 가족 제도의 경직성을 좀 우회해 나가기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어떤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가족 내에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가정의 어떤 규범이 이와 같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층에 따라서 다른 양상들 여성이 그 가정 내에서 어떤 권력 관계가 좀 동등하게 된다든지 좀 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새 세대의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새 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1990년대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서는 이렇게 연애가 확산이 된다든지 또는 연애 관계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녀 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유입된 남한 드라마의 영향도 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서 이렇게 좀 남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그런 방식의 어떤 남녀간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섹슈얼리티의 실천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변한다든지 자유로운 연애나 스킨십을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개방적이라든지 또는 뭐 피임이나 혼전 동거 같은 새로운 실천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실천들이 어떤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적 측면에 좀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의 몸과 외모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권 차원에서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이런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자기 표현으로서의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젠더 체계가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급제라고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어떤 불평등이나 북한 사회에서 젠더 관계를 규정짓는 토대가 됐다면 현재는 이제 남성은 공식, 여성은 비공식 노동이라는 성별 분업 체계가 이제 젠더 체계의 골간을 형성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기능이 경제 공동체의 기능으로 이제 변화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젠더 체계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내에서의 그러면 그 남녀 관계들, 젠더 질서 이것을 유지하는 장치는 어떠느냐라고 봤을 때 기존과 연속성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뭐 결혼 등록에 미루는 것, 동거, 이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이 변화들의 어떤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주체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성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제도와 정책과 관행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여성들의 실천이 이 위에서 보았던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젊은 세대들에게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이렇게 연구진은 과연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보았을 때 기존의 어떤 젠더 질서의 전복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미미한 변화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그 기존의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아마 되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로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발표부터 연구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을 가지고 그 젠더라는 어떤 지형, 또 질서, 또 정치가 어떻게 변화한지를 아마 연구를 한 건 제가 보기엔 기존 연구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젠더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책이 나온 경우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선구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번째 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과제입니다. 기본 과제로 진행됐고요. 김정은 정권 핵심 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입니다. 오경섭 저희 연구원의 오경섭 박사님이 그 연구 책임을 맡고 계시고 공동 연구자로는 박형중 박사님, 그다음에 김진아 박사님, 그리고 원외에서는 고려대의 김에스라 박사님이 이렇게 참여하셨고요. 참고로 제가 앞서 이제 좀 말씀을 먼저 오디오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이미 이제 사실상 다 완전 완료가 됐지만 아직 출간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 과정까지 교정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간 전까지는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연구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 인용 발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연구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직접적 인용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오경섭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주제는 김정은 정권 핵심 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입니다. 공동연구자는 앞서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원내에 박형중, 김진아 박사님 그리고 고려대 김에스라 박사 이렇게 4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3가지 정도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재체제 통치연합 관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권력 안정화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게 기본 연구 목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어떤 식으로 권력 승계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권력 안정을 위해서 통치연합을 재구성한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후견 체제를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견 체제는 김정은 자신이 구축한 게 아니고 김정일이 구축해준 후견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후견 체제 구성원 중에 누가 자신에게 충성할지 또는 누가 자기에게 어떤 그 자기를 배신할지 정확히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정은이 초기 통치 과정에서 이 통치연합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김정은이 이렇게 해서 재구성한 통치연합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통치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내용은 독재 체제의 통치연합 통제 관리 방법을 분석했고요. 김정은이 김정일이 구축한 후견 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치연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재구성한 핵심 집단의 구성과 특성이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연구 배경 중에 일단 새로운 독재 연구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 어떤 이론을 살펴보면 새로운 독재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통치연합을 빠른 속도로 재구성하는 게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재자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을 권좌에 올려놓았던 통치연합의 일부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 확실한 인물도 교체해야 된다.
토사구팽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독재 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통치연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다.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치연합 균형을 깨트려야 엘리트들의 정치적 도전이나 반대를 제압하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이게 김정은이 권력 세습 초기에 충실히 지켰던 교리입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견 체제를 받은 이후에 통치연합이 그러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북한의 일상적으로는 관료체 정치와 의견 그룹, 설명을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과연 엘리트들이 독립왕국으로 가느냐, 파벌까지 발전하느냐의 기로에 저는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준동했던 것이 장성택의 당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군부에 대한 숙청도 이 군부가 독립왕국이나 파벌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리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부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로에서 김정은은 후견 체제에 재편을 했고 그 통치연합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 과정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진행된 대규모 숙청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쭉 기술한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준독립왕국 구축을 시도했었죠. 그게 바로 장성택 군부나 당행정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준독립왕국으로 존재했었고 장성택이 제거됨으로써 그리고 당행정부가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이 준독립왕국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좌절됐고 김정은은 북한 통치연합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재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권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권력 세습 이후에 현재까지 이 권력 투쟁 과정을 권력 장악 과정을 세 시기 정도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권력 세습기는 2016년 제7차 7기 4차 당 전원회의 바로 전까지를 권력 세습기로 봤고요. 이때 엘리트 숙청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통치연합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4차 전원회의에서 완전히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김정은이 통치연합을 자기가 신임하는 인물들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권력 강화기는 통치연합의 일부 인물들을 교체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세습기인데 이 세습기 통치연합 재편은 리영호 숙청과 군부장악 그리고 장성택 일파 숙청과 당행정부 해체, 황병서 숙청, 김원홍 숙청과 국가안전보위부 장악 이런 것들이 통치연합 재구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기범 그 박사님께서 이 자문 저희 해주신 건데 그 5년간 간부 숙청 규모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구성된 핵심 집단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 현지지도 수행 임무를 분석했습니다. 이걸 다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지금 한 가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군부 태조와 당중심 통치가 구축됐다. 이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결론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 출신이 주축이고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60대, 70대 주축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인물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으로 얘기하는 세대 교체는 진행이 안 됐고 많은 인물 교체는 됐고 여전히 60대, 70대가 주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지도부 이상이 대폭 강화됐다는 거고요.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김정은 정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구성당의 핵심 집단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권력 이인자 없는 김정은 중심 단일 집단 친위 세력이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권력 이인자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통치연합 내 김정은의 권력을 견제할 정도의 권위나 권력을 가진 파벌이나 인물이 부재하다 저희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김정은 권력 집중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멘클라투라입니다. 특권 세습 체제 귀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특권을 세습하는 체제 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연구에서 김정은 정권 핵심 엘리트
38명 최상층 엘리트를 분석했을 때 당정군 고위층 가족 출신이 거의 80%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 체제기적으로 이 통치연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조직지도부가 득세하고 군부나 당 행정부는 쇠퇴 몰락했습니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이 최고위직 당 최고위직을 분석해 보면 군부는 대폭 줄었습니다. 상무위원은 0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7명에서 3명이 됐고요. 후보위원은 4명에 2명이 됐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게 당입니다. 그래서 군부의 몰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 핵 미사일 개발 그룹과 북핵 외교 그룹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고요.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31명 중에 6명이 군수공업 출신입니다. 거의 한 20%가 군수공업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적 쇄신 세대 교체는 2012년 후견 체제 최상층 핵심 엘리트 36명 중에 제7기 4차 당 전원회의까지 83% 정도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권력 세습기에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하는 인물들로 통치연합을 완전히 재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 안정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김정은 통치연합 구성원에 대한 이해는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 정책에 대한 이해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수령 유일 체제로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제의 맹점은 수령의 어떤 권력이 획일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엘리트들 간의 어떤 투쟁이나 갈등, 협력, 독재자와 엘리트 간의 어떤 갈등과 협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이제 많은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 연구의 방향이 독재자와 엘리트들 간 갈등과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 엘리트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요즘 침체되어 있는데 좀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경섭 박사님이 두 번째 발제를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실만큼 기초 연구가 가장 많은 실도 없습니다. 그만큼 통일 연구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북한을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 북한 연구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권력 연구, 북한의 권력 연구는 북한 연구실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실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자체가 굉장히 긴 전통을 또 이어오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오경수 박사님 발표가 바로 그런 권력 연구의 전통을 이어받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연구도 굉장히 기대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지금 현 시기에 현 정세에 북한 행보를 사실상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 문제와 개혁 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은 박영자 박사님이 맡고 계시고요. 공동 연구자로 원내에서 정미 박사님 그리고 원외에서는 한기범 박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북한이 어떤 행보를 갈지에 대해서 핵 문제와 개혁 개방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책임자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 연구진들이 올해 1년 동안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표 많이 기대되고요. 듣고 또 이후에 한번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북한 변화의 변수와 공로 이거는 향후 이렇게 10년 이상의 북한을 바라볼 때 저희가 2017년, 18년대 너무 정세 사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쩌면은
그 별일이 아닐 수 있는 거에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북한 변화를 좀 살펴보자 이런 문제 의식에서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작을 이 북한 변화를 접근하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개혁이 되고 개방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일직선적인 사고가 되게 보편화됐는데 이 저희 연구진이 이제 저희 아까 얘기 정은미 박사님이랑 저희 한기범 박사님이 공동 연구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게 비핵화가 반드시 개혁을 초래하지도 않고 개혁이 반드시 개방과 일치되지도 않는다. 물론 이제 이런 이 합리적인 어떤 논리는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경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개념을 좀 다시 살펴보고 조합을 다시 해보자라는 문제이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북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가 이제 지금 이제 핵 문제하고 이 개혁과 개방이다. 그래서 이 변수를 조합했을 때 이 북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거고 그 유형은 뭐고 어떤 양상과 경로를 갈 건가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와 개혁 개방 변수의 개념 및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변수 내의 중요 개념으로 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비핵화, 핵동결, 핵증강이라는 세 가지 그 세부 변수와 그 다음에 이제 개혁과 개방 관련해서 현재 이제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자력갱생, 그러니까 개혁 개방의 답보 상태하고 개방 중심의 변화, 그 다음에 개혁 중심의 변화, 그 다음에 개혁과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총 보면 이제 7가지의 조합을 보니까 이 가장 현실 가능한 12가지를 살펴보고 현실 가능한 걸 하고 이제 이상적인 이 국제 규모에 맞는 이상적인 유형을 보니 그러니까 1유형이 이제 이 개혁과 개방 비핵화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 유형으로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이 핵동결 상황, 핵 협상이 진전되고 타협 시 좀 현실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2유형, 유형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핵증강과 자력갱생의 북한의 현 정책이 10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어떤 경로에서 나타나고 어떤 양상이 드러날 건가 그때 정책적 함의는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이제 핵정책, 북한 핵정책의 역사적 경험을 보니까 김일성 시대는 이제 이 핵 개발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모호하게 평화적 핵이용이라는 문제로 이제 55년부터 제기됐고 김정일 시대는 이 핵을 포기하겠다. 90년대 이제 본격적인 핵 협상이 있을 때 이럴 때 핵 포기를 하는데 반드시 포기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많은 이제 우려를 좀 낳았던 그런 건데 김정은 시대는 좀 차이점이 핵 개발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화해서 핵 자체가 이 김정은 체제의 정체성 기조로 이제 법 제도화했다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었고 이 특징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에 주로 이제 촉진 요인으로 보면 이 북한이 그럼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된 촉진 요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문제 경제나라로부터 체제 위기를 넘기기 위한 즉 외부의 협력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핵을 지렛대로 해서 국가 전력적인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할 때 이때 이제 비핵화 협상에 나왔고 외부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이렇게 주변국들의 관여 정책인데 이 관여 정책은 반드시 우호적일 때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일 때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관여 정책 그러면 되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쭉 역사를 살펴보니까 공격적인 대북 관여일 때 우호적 관여일 때 둘 다 이제 이 두 경우가 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여의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억제 요인이 뭔가 이거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다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기 때 거의 다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로서 협상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권 안정화 필요가 이제 협상 억제의 중요한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호적인 공격적인 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비관여 전략을 수행할 때 주변에서 이럴 경우 이제 협상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식의 역사 쫙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치 논리가 지속되는 특징이죠. 정치 논리가 이 개혁 논리의 제약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 자체가 이 김일성 시대에 이 1960년대 탈스탈린 흐름이 있을 때 이 북한의 갑산파 제거했던 그 내부 종파 투쟁 때 이때부터 이들이 숙청되고 나서 이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마치 이제 반
이 김세력으로 즉 이 종파 세력으로 구정이 되는 역사적인 어떤 그 경로 오존성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 논리가 이제 개혁 논리를 제약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경제 관료들이 이 숙청 경험을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혁신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외부적인 환경이 불안정할 때 혁신안을 냈을 때의 이 숙청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제 관료들의 관료주의적인 이제 보신주의적인 행태들이 크게 이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시기의 특징을 보면 일단 김정은은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 대폭적인 개혁 조치를 수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핵협상에 이게 닥치다 보니까 이 개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악화되는 이전보다 우리 핵협상에 거기에 종속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 개방의 촉진 요인이 뭔가를 보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내구적 문제예요. 개혁 경제 문제가 누적되면서 인민 생활이 변화될 때 이걸 어느 정도 추인할 건가? 당국이 이걸 어느 정도 이 정책으로 반영할 건가 아닌 건가?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한 영향을 이렇게 촉진 요인에 미쳤었고 중국이나 체제 전환국하고의 이제 무역 증대하면서 북한도 이미 이 세계적인 무역적인 거래, 즉 세계화, 이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그 네트워크의 영향, 이 경제적 네트워크 영향이 하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촉진 요인은 이 집권층이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완고성이 있어도 계속 그 경제 관리 모순이 지적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연구한 시장화나 아니면 비공식 경제 활동이나 분권화나 정보화 이런 것들이 현실 경제를 자체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이게 이제 이러한 이 촉진 요인이 작용하면서 이런 억제 요인, 기본적인 정치 논리가 점차 압도되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고, 그럼 억제 요인은 뭐냐? 이거는 이제 핵협상과 같습니다. 개혁 개방의 억제 요인은 기본적으로는 이 소위 정권 안정화하고 세습, 이 주체의 강화 정치 논리가 지속될 때, 그래서 이 주체 강화나 경제 발전 논리가 이렇게 계속 그 정치 필요에 따라 순환되면서 이 개혁성과 이게 부진의 책임을 물어서 경제 간부들을 숙청하면 이 간부들이 이제 다 보신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럼 다시 그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개혁 개방의 논리가 순환되고 조정되고 막 이런 과정, 이게 이제 마치 이렇게 나선형의 이 유형을 보면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외적으로는 경쟁 상대인 특히 남한과 그 외부의 피포 의식이 이제 크게,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남한이 큰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수를 이렇게 조합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유형, 아까 얘기했던 제1유형인데 이 제1유형은 이제 이상적인 유형이죠. 우리가 원하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그 내부 실태를 정치, 경제, 외교적인 상황을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1유형에 가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분권화와 사유화가 진전이 돼야 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 북한 정권은 어떻게 갈 거냐? 국가 주도의 개발 경제를 본격화할 거라고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엘리트 집단의 대이동이 나타날 거고, 이때는 핵관료 집단이 위축되고 경제 관료가 부상하는 엘리트 집단의 대이동이 존재하고, 이 문제는 이때 급격한 변화에 반대하는 북한 내 보수 세력이 집단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급격하게 된 그 세계 경제화의 그 흐름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이런 특징들이 키워드로 잡혔습니다. 이유형, 북한 변화의 이유형일 때는 이제 핵동결하고 개혁하고 이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정치적 결단을 해서 북한의 과거액을 인정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제 시나리오인데, 기본적으로 이유형이 있을 때는 암묵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실제로 암묵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김정은의 지배력이 강화되죠. 북한 내에서. 근데 대신 지배층의 이권 갈등이 증대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존재했듯이 일단 그 지대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권 갈등은 증대할 거고, 전체적으로 특구나 경제개발구 중심의 투자를 할 걸로, 즉 개방 중심의 정책을 수행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관광산업이 전면화되고, 이때 이제 외부 정보 유입이 증대하면서 통제 기법의 변화가 드러날 걸로 이제 키워드로 잡혀지고요. 제3유형, 지금 이제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고민되고 있는 3유형인데, 이게 이제 북한이 핵진강, 뭐 현재 시설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이걸 관리하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핵진강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핵진강과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지금 현재 정책을 10년 이후에도 이제 계속 유지할 경우,
이럴 경우 개혁 개방의 답보가 이루어질 경우 현 단계가 지속하는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를 보니까 일단 이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3유형은 세부적으로 이제 답보 상태로 그럭저럭 버티는 유형과 그렇지 않고 진짜 2017년에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둘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유형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김정은의 리더십은 약화됩니다. 이 그럭저럭 버티다가 북한이 자력갱생의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의존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이제 반중 정서나 아니면 이제 이런 중국이 컨트롤하려고 할 때에 중국과 북한 간의 갈등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빨리 할까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 대중민의 폭정 심화나 이럴 경우는 2009년에 화폐 교환 시기 이상의 주민 소유나 지배층의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총괄 전망을 해보면 이 제2유형, 아까 그 핵동결 유형의 김정은 정권 강화를 유도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은 뭐 기본적으로 1, 2, 3유형의 순으로 변화될 거고, 이때 이제 주목할 거는 오히려 이 유형이 장기간에 머문다면 이 북한의 몸값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영향은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유형이 장기간이 될 때의 문제니까 이 유형이 가장 현재 단기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상적인데, 남북관계를 봤을 때는 이 유형이 지속되면 남북관계 측면에서 주도권 전환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거라고 나왔고, 그래서 이 북한 변화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라면 유형 3에서 이 1로 가는 진화에서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 유형 1에서 중장기간 머물 경우, 즉 핵동결 상황에서 만약에 머문다면 이 남북 관계는 이제 북한 주도성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한국은 이 북한 개발 전략의 n분의 1, 주변국의 n분의 1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연구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워낙 장소가 한 번에 딱 이렇게 되지 않게 좀 돼 있어서 좀 번거롭긴 하죠. 네, 어떻든 그 앞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그 세 개의 과제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주제들이기도 하고, 또 1년간 연구한 내용들이 사실상 결과물 나온다면 굉장히 궁금해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개의 그 과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미 착수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거치면서 다양한 토론을 듣고 사실상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적인 것들을 뭐 지적하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정책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좀 중심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이게 세 개 다 모든 과제가 기초 과제이다 보니까 사실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서 이 세 과제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세 분의 그 토론자를 제가 잠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여기 제 좌측이죠. 좌측으로 우리 연구원의 사실 산 증인이시기도 하죠. 석좌 연구원으로도 계셨고, 또 그 전에는 부원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조민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 옆으로 한기범 박사님이시고요. 지금 북한 연구소에 계신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저희 통일연구원의 북한 연구실에서 다양한 과제에 참여를 이미 해오셨고, 지금도 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석좌 연구원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과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정보계통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북한 정보를 다뤄오시면서 또 학술적으로도 상당 많은 논문을 쓰시면서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기범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바로 옆으로는 조영주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계시고요. 북한 여성을 그 학위 논문부터 아주 줄기차게 계속 연구를 해오셨고,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선 그 첫 번째 그 조정아 박사님의 과제부터 토론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영수입니다. 일단 이렇게 1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이제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아직 과제 마무리 중이어서 이렇게 이제 이미 과제를 정리하고 발표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연구실이 통일연구원의 보석은 맞나 봅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자리를 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그런데요. 일단 이제 이 연구 과제는 제가 뭐 직접적인 기여는 없지만 착수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쭉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연구 분야인데 사실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는 이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이제 강한데 그 정책연구원 차원에서 북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후에는 통일연구원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한 학계에서도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 연구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뭐 제도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에서부터 경험적인 차원까지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후속 세대에게도 그렇고 앞으로 후속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어떤 식의 북한 여성 관련된 연구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아 박사님께서 연구를 해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제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 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이제 그 경쟁심과 뺏기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이제 올해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관련된 연구를 저희 원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아 박사님 연구하고 저희 연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여성 연구가 좀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저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북한 여성 연구를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 영역별로 좀 같이 연구를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올해 연구 과제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결국 북한 여성의 어떤 경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관심일 텐데 그러기에는 이제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불평등한 구조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여성들의 경험의 변화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의 움직임도 중요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남북 여성 교류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지만 이 여성 교류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이제 사업에 대한 고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특히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동할 수 있는 이제 그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런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모색해 보는 작업들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후속 과제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이 얘기를 하면 저도 해야 되는 과제이긴 한데 그 이제 조정아 박사님이 탈북 청소년들을 인터뷰해서 이제 북한의 청소년 세대 연구도 이제 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사회도 지금 관심의 이슈이긴 한데 20대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여성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에서는 경제, 가족, 뭐 섹슈얼리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각 영역 자체도 굉장히 깊게 분석해야 될 것들,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할 것들이 내용들이 있어서 각 영역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주제들을 가지고 좀 연구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북한 여성 연구가 사실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로 이제 좀 위치가 지어지면서 여성 연구가 다른 연구의 주제들과 결합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도의 여성 연구 이렇게만 존재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리서치 페스티벌 자료를 보니까 각 주제들 안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았고 특히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조정아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박영자 박사님도 계시고 해서 워낙에 이제 각 주제들 안에서 이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앞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 연구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수행되고 구성되는 정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의 맥락들과 내용들을 담아내는 연구들도 좀 앞으로 되어야 하겠다. 사실 이제 사회문화에서 뭐 청년, 청소년 이렇게 대상별 연구들은 있지만 이 대상별 연구들이 좀 더 연결되는 방식의 연구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전체 큰 그림들 속에서 어떤 관계적 측면, 사회적 관계적 측면, 사회적 질서의 차원에서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좀 앞으로도 저희하고 같이 좀 많은 연구들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토론자분들이 모셔놓고서 좀 많은 얘기 좀 듣는 게 좋은데 그렇게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굉장히 많은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여성 연구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여성 연구를 북한 여성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시장 또 경제 활동에 여성 참여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다라는 예전에 그런 분석들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전 제가 연구하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그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잉여와 자본의 대체적인 그 많은 부분들은 권력값보다 더 용이하게 유착될 수 있는 남성 중심적인 뭐 이런 유착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여성들이 막 뭔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실제 그 시장의 잉여를 놓고서 차지하는 경제의 어떤 비중은 남성이 훨씬 더 권력 유착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뭐 거기에 답을 해달라는 거 아니고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과제 김정은 정권 핵심 집단 구성과 권력 동화 오경석 박사님 이하 공동연구진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기범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북한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 요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하셨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렇지만 중요한 과제다. 그다음에 이걸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교체가 굉장히 심했어요. 집권 기간이 굉장히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예컨대 군의 경우는 총참모장 또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총정치국장 김정은 집권 이후에 6명인가 7명씩 바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년도 못하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는 뭐 오준호라든가 생각하면 아시듯이 굉장히 오랜 인물이 장기간 집권해가지고 간부들의 어떤 특성이나 혹은 행태 이런 걸 연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임기가 자주 바뀌고 뭐 그래서 그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한 자료도 많지 않고 또 김정은의 그 리더십이 특이해가지고 거기 이제 재미있고 혹은 주목이 되는데 엘리트들은 계속 김정은한테 두들겨 맞는 그런 입장이 돼서 하여튼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엘리트들의 그 행태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이 순종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그 사람 그 조직 간에 혹은 엘리트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미뤄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뭐 동상이몽 뭐 면종복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갈등하고 있다. 최근에 그 핵 협상 막바지 지난 11월 달 이후에 북한에서 그 담화를 한 15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로켓맨 얘기하고 또 뭐 이런 비난을 하니까 그 김영철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이수용 그 부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밤늦게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잖아요. 그는 그만큼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충성 경쟁, 그러니까 이 충성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그런 행태를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북한 그 권력 엘리트 간부들의 어떤 갈등,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답답하고 혹은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김정은 뭐 새로 등장한 지도자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연구가 된 반면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침체됐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그 우 박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신 거는 굉장히 참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다. 아까 그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연구는 사실은 오랜 전통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졌고 제가 보기에는 약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그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를 통일연구원이 그렇게 집중해서 하듯이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통일부에서 하는 뭐 이런 그 뭐 인물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전부 통일연구원에서 좀 활성화시켜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수령 체제가 뭐 올해 그 장기 지속될 것도 아니고 결국 북한 체제는 우리 조 박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내집 이볼루션이 돼야 되는데 그때에 가서는 그 북한 엘리트들의 그 움직임, 그 행태 이게 이제 남북 관계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속성, 생각 혹은 뭐 사회적인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이렇게 당장은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기원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핵 문제와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박영자 박사님 과제에 대해서 조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데 30년 딱 되었습니다. 89년 9월에 프랑스 상업위성 스파2의 영면 핵 개발이 노출됨으로써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베를린 장벽 붕괴, 독일 통일 등에서 계획 개방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됐던 시기입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나왔던 소련에서 나왔던 이런 체제 변화의 용어지요. 이 30년 동안의 이 핵 문제와 계획 개방의 담론이 아주 현실적으로는 복잡하고 또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에서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은 큰 성과이고 아주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복잡한 이 현실 문제를 이렇게 체계화하고 또는 이 모델링함으로 해서 이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또는 그 언론에서 이것을 쉽게 접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데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변수를 조합하고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꼭 그 중에서 세계 유행이 아주 이 대별적이고 크게 이 모델되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분석 혹은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 2, 3 유행 중에서 두 번째 유행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것이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이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두 번째 이 유행에 대해서 우리의 총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이 북한의 어떤 주도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계기라는 점에서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현실적이고 또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문제고 이 두 번째 모델이 사실은 북미 타협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쯤에서 이런 모델이 우리가 기대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모델에 대한 우려 측면도 중요하지만 조금 낙관적이고 또는 이것이 희망적인 이런 행태로서 부연 좀 한 번 더 보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모델보다는 이 두 번째 모델이 상황에서 이 남북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강화될 수 있는 시기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또 북한이 일본, 중국 등에서 대외적 카드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조금 위축되고 수세에 몰린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 및 정치적 민족적 차원에서 이 남북 문제를 접근하고 또는 우리가 끌어간다는 이런 것을 전제로 볼 때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인 전망 혹은 긍정적 혹은 조금 무리하지만 약간은 그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선거 국면에 되면은 비핵화가 실패했다. 또 북한의 계획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핵 보유론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본다면 그 국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러한 그 안정과 이 대안적인 이 그 안보를 위해서 핵 보유론이 불거지는 것보다는 비핵화 협상과 그와 맞물린 계획 개방의 전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는 여전히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핵 보유론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러한 비핵화 전망 속에서 북한의 계획 개방을 함께 추구해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평화와 또는 그 번영의 길이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한층 강화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